1980년 봄 수기로 작성된 한 문서가 전국의 행정기관에 전달됩니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엄 포고문, 모든 정치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선포됐던 비상계엄을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문을 닫아버리고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 수많은 시민들이 학살된 1980년 광주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37년의 세월이 지난 후 보안사의 후신인 국군 기무사령부, 즉 기무사는 또다시 계엄 문건을 만듭니다. 계엄 문건상 최우선 점령 지역은 서울이었습니다. 육사 출신 전 장교와 함께 계엄 문건에 등장하는 기무사의 전략 지점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한강다리. 다리 10개가 동시에 통행이 금지됩니다. 다리들을 다 통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핵심 방어시설인 청와대와 광화문 지역으로 시민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의 자원들이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리들을 다 통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곽에서 가장 빠르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간선도로도 차단됩니다.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병력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시민들로 당시 광화문에서 열리던 촛불 집회의 참가자 수는 매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톨게이트를 차단해 서울로의 진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길을 선점하고 나면 목을 장악합니다. 가장 많은 촛불 시민들이 모이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는 탱크와 장갑차를 보유한 2개 여단이 투입됩니다. 탱크 80대, 장갑차 200대가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고 무장군인 약 2,000명이 시민들과 대치합니다. 문건이 실행됐다면 촛불을 든 시민들의 눈앞에 전시 상황에 준하는 무장병력이 배치되는 상황. 위험하고 끔찍한 계획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거는 초기에 아주 강력하게 위용을 보여줘서 제압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기무사가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이 계획대로 해서 그 기계부대가 만약 들어왔다. 그러면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계엄 문건의 최종 단계는 계엄 선포. 그러나 병력 동원 수준은 낮은 단계부터 실행합니다. 먼저 군사시설 경비가 목적인 위수령을 발령해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촛불 시민은 적으로 간주됐습니다. 총기, 폭발물을 탈취하는 종북 세력, 폭력 집단이기 때문에 군 병력을 동원해 진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항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기무사의 최종 목표인 계엄 선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기무사의 은밀하고 위험한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왔던 촛불 시민들. 우리는 폭도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괘씸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과연 국민들이 그럼 폭도로 변하나요? 어떤 대다수 국민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의 폭력성을 띄어서 그걸 진압해야 되는 상황? 그거는 다 조작된 거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다 그게 조작으로 일관돼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을 탄압하고 정권을 찬탈하고 하는 계기로 삼았잖아요. 그게 5.18이고. 쉽게 말하면 이걸 해본 거예요. 예, 이런 해서 성공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얘들 머릿속에는. 근데 그쪽은 전통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전통.
성공해본 전통.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영향력 아래 일어난 80년 비상계엄을 떠올리게 하는 계엄 문건. 각 지역에 탱크와 장갑차를 보유한 육군 기계화 부대와 공수부대가 파병됩니다. 특히 광주와 전라남도에 배치된 11 공수특전여단.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가지에 투입돼 시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했던 바로 그 공수부대입니다. 기무사는 바로 이 5.18 사례를 참조해 광화문에 특전사와 707대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중요 시설 탈환 작전에 투입되는 707대대는 최정예 특임대대입니다. TV에 보면 뭐 빌딩에 올라가서 뭐 그 암살용 총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임무를 하는 게 707 특임대대예요. 특전사 중에 특전사의 최고의 이 전투력을 갖고 있는 게 707이라고 해요. 기무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진 국회였습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도 탱크 40대, 장갑차 100대, 1000여 명 규모의 병력이 배치되고 계엄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 (80년) 비상계엄 때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시도하자 군부는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 절차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계엄 문건.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법원까지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구속한다든지 하면서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중지되는 마치 지난날 유신 정권이 등장하는 당시에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것하고 마찬가지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5.18 때를 다시 벤치마킹한 거죠.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의원의 권한은 절대 침범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현행법은. 하물며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좀 제한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 해산을 검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변명할 거냐. 국회 다음으로 기무사가 계엄 유지의 걸림돌로 여긴 이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80년 당시 신군부는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언론인 회유 공작, 이른바 K공작 계획을 실행합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고 정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회유하는 공작을 펼쳤습니다. 보안사가 직접 신문을 검열하고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 시민들은 폭도로 규정됐고 진실은 조작됐습니다. 광주 사태는 오늘 계엄군이 진입을 해서 광주 사태는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3시 30분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했다. 그로부터 37년 후 만들어진 계엄 문건. 기무사의 대책도 진화합니다. 인터넷 언론사에도 통제 요원이 배정되고 인터넷 포털과 개인 SNS도 차단됩니다. 계엄에 부정적 의견을 내면 개인 SNS 계정까지 폐쇄되어 버립니다. 탄핵 정국 당시 시민들은 SNS 등을 통해 소통하며 평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해외에서도 극찬했던 촛불 집회. 그러나 통신망이 차단되면 시민들 간의 소통도 국제사회와의 연계도 불가능해지고 공포와 혼돈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인터넷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개인들이 막 SNS 하고 이런 것을 가정하죠. 계엄 선포되면 다 SNS 막아버리고 인공위성도 차단해버리는데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소통할 공간이 어디 있는데? 그 소통하면 뭐 할 거예요? 밖에 나오질 못하는데 군인들이 쫙 깔려가지고. 지금 미얀마처럼. 미얀마처럼. 탄핵은 인용되었고 기무사의 계획은 결국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 문건을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 땅의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군사력을 지휘하는 그 군 수뇌부들의 머릿속에는 일반 국민들의 어떠한 그 의지의 표현이라든지 집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또는 어떤 뭐 그 권력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반국가적인 행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의식 요게 이 사건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사건은 제대로 단죄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검찰과 군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287명, 압수수색 현장 90여 곳. 수사는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윗선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문건 작성에 개입하신 건가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4개월에 걸친 수사. 그러나 합수단은 수사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내란 예비,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전원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 중이라 기소 처분이 불가능하단 겁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일반 범죄라면은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단순한 절도 범죄랄지 이랬다면 죽음 도망갔고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고 또 잡혀올 거고 기다리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게다가 이게 그냥 단순한 절도 범죄도 아니잖아요.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인데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타협을 선택하면 안 되죠. 검찰의 수사 중단, 문제는 없을까?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법학자와 검찰, 군 판사 출신 법조인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검찰은 그 모든 어떤 그 정황이나 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이 조현천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그렇게 논리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서 피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걸 확인하려면은 조현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조현천이 지금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소 중지를 하겠다 또는 참고인 중지를 하겠다 하고 수사를 그만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도 계엄 문건이 국헌문란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도 상당 부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 한민구. 조현천은 한민구의 구체적 지시로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우편 진술했다. 실제로 한민구의 지시를 전후하여 문건이 작성됐다. 또 문건 보고 시점 전후로 한민구의 청와대 방문이 확인됐다. 그러나 불기소입니다. 피의자 김관진. 이미 2016년 말 촛불 시위 초기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을 검토시켰다. 그 핵심 내용이 이번 계엄 문건과 유사하다. 문건 작성 당시 김관진이 청와대에서 조현천과 만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피의자 장준규.
육군 본부에서도 육참 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앉히는 걸 검토했다. 조현천과 수차례 만난 정황도 확인된다. 피의자들이 조현천 그리고 계엄 문건 작성과 긴밀히 연결됐음을 확인했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검찰. 정말 조현천의 진술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한 것일까?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기관이 죄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현천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또는 어떤 정황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참고인의 진술이 없어도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조현천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검찰의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조현천 씨가 한국에 왔어요.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도 단순 짓이었고 그냥 단순히 한번 만들어봤다. 이러면 이거 무혐의인가요? 김관진, 한민구, 조현천 이분들은 어찌됐건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가 되어 있고 일정한 지시를 하고 일정한 보고를 받고 이게 오고 갔던 사실은 다 확인이 됐잖아요.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많이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엄 문건 수사의 성패를 조현천의 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검찰. 당시 수사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조현천 씨가 없어가지고 불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피의자들이. 네. 꼭 조현천 씨의 진술이 있어야만 항상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닐 텐데 왜 그런지 좀 의아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내란 예비 업무를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예비 업무라는 것은 적어도 한 나라의 체제를 전복할 정도면은 자기 혼자서 뻑치고 장구치고는 할 수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사람이 전제가 돼 있다고요. 다 들어봐야 되는 거지. 조현천 씨 이야기 들어봐야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할 때 자백을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네. 그럴 때는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 부인하고 계시죠. 혐의를 받는 분들이 다 부인을 하면 그럼 수사를 못 하는 거냐? 그럼 용 빼는 제도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 가르쳐줘요.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라든지 여기 불기소 이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 다 돼 있습니다. 다 추궁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조현천 씨를 조사를 해야만이 한 이유도 다 돼 있고 그거는 수사를 안 해본 사람 말하기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법률가 입장에서는 기소라는 것은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 내란 내비 업무인데.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소 중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다 확실하게 하든가. 보다 확실하게는 안 하잖아요. 오면 보강조사해서 하겠다. 오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강조사도 안 하는데. 이 사건의 문제는 왜 피의자들의 진술 밖에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문서가 증거로 있잖아요. 이 문서의 내용과 구조와 형식을 보면 군사훈련 연습할 때처럼 연습용으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엄 문건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기소할 수는 없었을까?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피의자들의 자백이나 진술이 아니라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된 그 계엄 문건 자체가 아니겠느냐. 그 계엄 문건은 거기 다 나와 있지만 실행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건 가지고는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입증이 되죠. 네. 그 실행 의지가 있느냐는 건 뭘로 입증할 거냐. 당시 수사팀은 그 피의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거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 만들었는지 만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야죠.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그 만든 이유가 뭔지는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계엄의 실행 의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 의지 입증을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행 행위로 나아가려고 했느냐, 단순한 검토냐? 이거는 뭡니까? 이건 내심의 의사죠. 사람의 내심의 의사는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예를 들면 살인죄로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나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라고 다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살인의 고의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죠. 그 부분은 그 사람 진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상황에 따라서 추단하는 거죠. 객관적인 서면들을 통해서 검찰이 볼 때는 이거는 실행행위의 의미이다, 확정적 의미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계엄 문건 안에서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 계엄 사령관실 위치를 이미 다른 장소와 비교해 육군 수도 방위사령부 지하벙커 B1 문속으로 지정해 놓았고, 탄핵 선고일 전까지 미비점을 보완하고 탄핵 선고 2일 전부터 계엄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보안 대책을 강구해서 그 준비하에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도 해요. 시뮬레이션 문서라고 보기에는 되게 문서의 문장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문서뿐만 아닙니다. 이 시기 조연천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7사단, 경기도 양평의 20사단을 방문해 사단장과 만납니다. 20사단은 계엄군으로 서울 중요 시설에 편성된 부대, 기무사령관의 방문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자주 없죠. 극히 이례적이죠. 그런 적 거의 없어요. 사령관이 사단급 기무부대 방문하는 것은 사령관이 가는 것은 거의 군 제가 군생활 동안 거의 본 적이 없다는 뭐 명인들이 좀 잘해 이런 말 안 하면 잘하세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놓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극히 이례적인 행보인데 그리고 확실히 정말 이례적이다. 피의자들은 계엄 문건이 단순 검토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실행 계획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의 조직인 군의 특성에 비추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작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 존재한다면은 그 지휘관의 명령 하나로 이 작전 계획이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전 계획 내지는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건상의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호각만 불면은 그대로 액션을 옮겨줄 수 있는 문제가 그 행동 그 자체입니다. 계엄 사령관은 통상적으로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문건은 이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했습니다. 이거는 육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당연히 보입니다. 이걸 캐치 못 해낸다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보예요. 여기에서 왜 참모총장을 했을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3, 4관학교 출신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라인이 아니죠. 당시 국방부 장관부터 이른바 윗선은 모두 육사 출신. 출신 성분이 다른 합참의장 대신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출신을 앉히면 계엄을 실행하기에도 좋고 계엄 상황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 자체가 실행계획이죠. 그냥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실행하기 위해서 문건을 만들어 둔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실행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계엄 문건 수사에서 기소된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위장 TF를 꾸려 계엄 문건을 만든 장교 3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내란 음모, 내란 예비가 아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입니다. 위장 TF 이름의 허위 문서로 식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죄가 났습니다. 이것이 계엄 문건 관련 유일한 기소였습니다. 저는 그 기소를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칼로 살인을 했어. 그랬더니 다 차치하고 옷을 찢었다고 기소한 셈이에요. 옷 찢어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난리 난 이유는 걔네들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식비 타먹어서 화가 난 거예요? 예산 축나서?
그 뭐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나요? 그럼 뭐하러 기소합니까? 아예 안 할 거면 시원하게 하지 말아버리지. 그래서 이 불기소 이유서는 조현천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동시에 그 주변에 관련되었던 대통령 박근혜부터 그 지휘계속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면죄부를 던져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검찰은 더 이상 당신들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겠다. 당신들은 그냥 조현천이 나타나지 않도록만 단도리 하라. 그렇게 조현천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당신들에게는 우리의 수사력이 미칠 그 우려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계엄 문건 배후에 대한 첫 언급.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 김무성 전 의원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연락이 좀 잘 안 닿아가지고 이쪽 사무실에서 좀 어렵게 전화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계엄 검토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 해주셨잖아요. 않겠습니다. 네. 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 않으시는 그때 이유? 그 당시 전부 다 그 보도 다 나왔던 내용들이. 네. 자, 그렇습니다.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럼 누가 검토를 했다는? 당시 조 전 사령관의 윗선이었던 당사자들에게 김무성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걸 보지도 않았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 이미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2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외교 행사. 네. 그리고 청와대는 뭐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고.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만났고 군 대처 방안에 대해 보고까지 받았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 KB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계엄 문건 관련 때문에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했던 건데. 네네네. 그럼 그 나타난 그대로 해요. 그 수사가 이제 불기소 나왔잖아요. 그 실장님이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현천 씨가 없어가지고 불기소가 나온 거잖아요. 글쎄, 그거 가지고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 불기소 결정서인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니, 난 잘 몰라요. 여기 보면 2017년 2월 10일경 청와대를 방문한 조현천을 그 김관진 실장님이 만난 사실도 확인된다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조현천이는 청와대 들어오게 되면은 간혹씩 안보실장 많이 들려요. 근데 내가 만났다는 게 이 건 때문에 만난 건지 그냥 차 한잔 마시러 와서 만난 건지 그건 내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연히도 이 시기가 청와대에서 실장님 만난 시기가요. 문건 작성되던 시기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다 하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다. 근데 김무성 의원 발언은 그런데 김무성 씨가 그런 말 뉴스는 보셨을 것 같아요. 안 봤어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잖아, 내가.